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진에 보는 복숭아 과일은 우리 지역에서 무봉지 재배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인 경봉을 생산하는 농가 포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거둔다. 이건 당연한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산모가 건강해야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해충 방제를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식물병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병 발생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일단은 식물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균, 그 다음에 환경,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식물병의 발생 상황이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예를 들면 지난해 환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확기 때 긴 장마로 인해서 습도가 높은 환경,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병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조건에 있다 보니까 병원균이 생각보다 많이 잠복되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지금 이 시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농사에 있어서는 충도 중요하지만 병 방제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난해 잿빛무늬병, 세균 구멍병도 많이 발생이 됐지만 가장 특이하게 탄저병이 굉장히 많이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병 발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찰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방적 방제를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병 방제에 있어서 또한 충 방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초기에 이러한 부분들의 밀도를 낮추고 월동병해충을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월동기 방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줄기나 거친 껍질 그리고 낙엽 등에서 월동하고 있는 병해충을 우리가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밀도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생육기 때 우리가 방제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방제 횟수나 그리고 농약의 사용량을 줄임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생육 초기 병해충 발생 감소에 따른 또한 작물 생육을 증대함으로 해서 우리가 수확량 증대 및 고품질의 복숭아를 우리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월동기 방제 때는 약재가 나무 사이사이 수간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제를 함으로 해서 방제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동계병해충 약재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석회유황합제입니다. 그래서 석회유황합제는 우리 지역에서 3월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이에 하면 무난할 걸로 보입니다.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는 주요 이유는 깍지벌레와 이보갈병 등 주요 병해충의 살균 및 살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살충 살균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개화 3주 전에 살포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석회보로덱을 살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화 10일에서 2주 전에 살포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석회보로덱은 또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석회보로덱 살포하기 전에 미리 석회유황합제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희석배수는 봄에 5도액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는 석회유황합제를 사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용 원리는 유효 성분인 다황화칼슘 및 공기 중의 산소와 이렇게 접촉할 때 활성화 작용으로 인해서 살균 혈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강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병원균이나 해충 조직을 부식시켜 기계적으로 파괴하고 또한 황해 침입을 유도합니다. 이 강한 알칼리성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인근에 비닐하우스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바람 있는 날 살포할 때 주의하셔서 옆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동계 방제로 사용해야 될 것이 석회보로대액입니다. 석회보로대액은 우리가 세균구멍병 및 잿빛무늬병, 탄저병, 오갈병, 어떻든 병의 방제용으로 해서 종합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포해야 될 약재입니다. 살포 시기는 개화 직전 또는 꽃이 한 10% 내외 폈을 때 개화 초기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초봄에 이게 4월달 기상 날씨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비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전착제를 혼용해서 살포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살포 농도는 6,6식 석회보로대액을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회보로대액을 살포했을 때 장점은 가격이 일반 살균제 농약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리고 살균력이 우수하고 약효 지속기간이 보통 2주 이상 오래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화해서 수정이 완료되기까지 보통 2주 가까이가 소요되기 때문에 개화 직전에 석회보로대액을 살포하는 것은 복숭아의 병의 방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회보로대액의 단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든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 이렇게 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만들어서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지금은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살포하고 나서 비가 와서 석회 성분이 씻겨 내려가게 되면 약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가능하면 기상 상황을 체크하신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경우 한 3, 4일 정도 생각하시고 또 비가 와서 우려가 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착제를 혼용해서 살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핵과류에서는 6,6식 석회보로대액을 살포를 하게 되면 생육기에 약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육기 때는 6,6식 석회보로대액을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6,6식 석회보로대액은 동계 방제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동계병해충 방제 체계를 보시면 주요 동계병해충 방제 주안점은 세균구멍병, 심식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과거에는 기계의제 포함해서 3번 약제를 살포했는데 기계의제는 나무 수세를 떨어뜨리고 또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석회유황합제나 석회보로대액 이 2가지 정도로 살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석회유황합제는 3월 20일 전후 그리고 석회보로대액은 개화 직전에 살포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매년 개화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시기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4월 5일에서 4월 10일 과거에는 4월 15일, 17일이 만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해 상황으로 봐서는 4월 5일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상황으로 또 겨울 상황으로 보면 4월 한 1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해마다 기상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해서 약제 살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의 발생에 있어서 또한 충 방제에 있어서 날씨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은 이렇게 장마가 길 경우에는 우리가 약제 방제할 수 있는 시간과 여러 가지 그런 타이밍을 잡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대를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걸로 해서 굉장히 병이 또한 충 발생에 확산이 되고 피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장마철일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발생되는 병해충을 예상을 하고 미리 약제를 준비해 두었다가 날씨가 조금이라도 개이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전착제나 이런 부분들을 혼용을 해서 약제 살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 긴 장마 중에서도 적기에 약제 살포한 농가와 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낙엽부터 해서 과일의 품질과 수확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식물병원균은 주로 비와 바람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체로 전이된 다음에 그 포자가 잎이나 과일로 해서 침투가 돼서 식물체의 병이 육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약제 살포한다. 그러면 이미 상당 부분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방적으로 방제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병의 발생에 의해 3단계 및 예방제와 치료제 살포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각각의 병 해충별로 발생되는 시기는 기존에 많이 교육을 했지만 어떻든 병원균의 포자가 발화를 해서 식물체에 이렇게 침입을 하는 1단계 포자 부착 및 발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방제의 살균제를 살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로 이 병원균이 직접 이제 침입해서 균사가 성장을 하고 세포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발병에 대해서 3단계로 진전이 됐을 때는 이때는 치료제를 살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제를 살포하게 되면 가격도 좀 더 낮은 가격의 약제를 선택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병은 키워서 잡는 게 아니라 병이 커지기 전에 확대되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방제를 하고 이후에 치료제를 살포하는 쪽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작물보호제, 약제를 살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착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착제 종류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전착 능력이 뛰어난 파라핀 계통 전착제를 우리가 이제 고착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작물 보호제 농약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나 지난해와 같은 기상 상황, 긴 장마나 또한 폭우나 강우나 이렇게 비가 왔을 때에도 약을 더 지속시키고 효과적으로 병을 예방하는 데 또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기본적으로 잎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큐티클층이라는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파라핀계 전착제를 주요 잘 사용함으로 해서 어떻든 병의 방제나 여러 가지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복숭아를 이렇게 봉지 재배하지 않는 농가일 경우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에 대한 효과는 쭉 써놨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어떻든 잎이나 과실 표면에 왁스층을 형성해서 과도한 수분 흡수가 막아줌으로 해서 열과를 경감하고 또한 과일 표면에 왁스층을 형성해서 강한 햇빛을 차단해서 일소 경감이나 과빛 색깔을 보호하고 또한 너무 건조하거나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과 혼용 살포 시에는 지속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어떻든 또한 기상 제시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농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숭아에 주로 발생되는 병과 해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균구멍병입니다. 세균구멍병은 복숭아의 주로 과일 그리고 잎에 많이 발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복숭아의 세균구멍병이 발생된 과일인데요. 피해가 나타나게 되면 과일이 약간 움푹 들어가면서 또 약간의 열과처럼 일부 발생이 됩니다. 오른쪽은 조금 더 진전이 돼서 착색이 된 수확기 때 사진인데 이 병반이 더 커져서 훨씬 더 이렇게 커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상품성의 가치가 없겠죠. 아래쪽 사진들은 세균구멍병이 초기에 잎에 나타났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중반기에 들어갔을 때 구멍이 훨씬 더 뚫려서 탄립이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의 복숭아 농가들에 있어서 세균구멍병의 발생에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특히나 2019년도에 보면 평년보다도 7월달, 8월달, 9월달에 훨씬 더 병원균의 밀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이듬해인 2020년도 지난해에도 당연히 세균구멍병이 많이 나왔겠죠. 실적으로 지난해에도 현장에 가서 보면 세균구멍병을 적게 방지하지 못하거나 또 시기를 놓친 농가에 있어서는 잎이나 과일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또 긴 장마나 여러 가지 기상적인 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또한 세균 공업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 방제부터 우리가 석회용화합제 또한 석회보로대액을 잘 살포를 하시고 생육기 방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균 공업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병원균은 잎이 떨어진 부분이나 가지의 병반부, 그 다음에 표피 조직 내에서 병소를 형성해서 잠복 월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나 이런 데 월동한 세균은 2월 하순부터 초분부터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증식이 되어서 병반이 확대가 되고 이 세균이 분출되어서 제1차 전염원이 됩니다. 잎에는 우리가 이제 만개 후에 4월 하순경에 잎이 전개하면서부터 비나 바람에 의해서 기공으로 침입해서 발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발병된 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때쯤은 대략 한 5월 20일 정도는 넘으면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부터 예방적 방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순에 감염된 병원 세균은 제2차 전염원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잎과 과일로 계속 전염이 됩니다. 잎에서 잠복 기간은 16도씨에서 16일, 20도씨에서는 9일, 그리고 25도씨에서는 4, 5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잠복 기간이 매우 짧아지고 또한 병반이 쉽게 전염이 돼서 육안으로 확인이 되게 됩니다. 세균 구멍병을 방지하는 약제를 간단히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석회보르도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화 직전에 동계 방제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 우리가 황산아연 석회액을 썼습니다. 생육기 방제용으로. 그렇지만 최근에는 맑은 아연 보르덱으로 이게 생육기 방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각각의 성분을 보면 석회보르덱은 유산동, 생석회가 66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황산아연 석회액은 황산아연과 생석회가 주성분이고 맑은 아연 보르덱은 아연과 염기성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보르덱은 세균공업병, 그 다음에 수지병, 탄저병, 종합적인 살균제 역할을 하게 되고 황산아연 석회액은 세균공업병, 맑은 아연 보르덱은 각종 장애 예방, 품질 개선 이렇게 효과가 나와 있는데 세균구멍병 방제에도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현장에서는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계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석회보르덱은 어떻든 이게 약제의 지속기간, 약효 지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동계방제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비가 오기 직전에 석회보르덱만 살포하게 되면 비에 의해서 석회 성분이 쉽게 내려가게 되면 약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또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착제나 부착제를 혼용해서 살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황산아연 석회액은 이게 석회 성분 때문에 나중에 봉지를 씌우거나 적과하는데 작업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석회 성분이 남게 되면 농약 사용한 걸로 약간 오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든 조생종 같은 경우는 어떻든 수확 1개월 전에 사용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맑은 아연 보르덱은 장점이 미량요소 공급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가루 세균 공업병의 발생 상태 조사 및 그다음에 이제 방제 효율 증진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진청에서 연구한 결과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핵가루에서 세균 공업병은 거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발병되는 시기는 이제 5월에서 8월, 9월 이렇게 10월 달까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핵가루 종류별로 그리고 세균공업병의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부위에 되는지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핵가루라고 하면 우리가 씨가 복숭아처럼 안에 단단한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 자두, 살구 그 다음에 플럼코트, 체리 이런 과일들이 다 핵가루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정별로 여러가지 부위별로 세균공업병 피해 정도를 보시면 복숭아에 있어서는 일단 과일에 가장 큰 피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균공업병이 심한 데에서는 봉지 씌우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잎, 그 다음에 줄기 이렇게 해서
어떻든 과일과 잎의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복숭아에서는 가장 주요 병으로 생각을 하고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두나 살구, 플럼코트 이런 과일에서도 주로 잎보다는 과일 쪽의 피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 세균 공급병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잎에서는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증상이 나오고 과일에서는 검은색 반점 및 과피가 어떻든 찢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복숭아에 있어서 또한 주요 병인 잿빛무늬병, 우리가 일명 회승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잿빛무늬병은 개화기 강우가 많고 수확기 다습한 경우에 발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와 같은 긴 장마와 다습 조건에서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봄철 이상 고온과 잦은 강우로 호자의 비산량이 증가했을 때, 그리고 과시 착과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그 비에 의해서 병원균이 많이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때는 25도씨 내외의 온도와 강우가 많은 다습 조건에서 다발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 꽃이 지고 나서 왼쪽 사진 감염된 과일,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병이 진전된 상황, 오른쪽에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잿빛무늬병의 피해가 발생돼서 달려있는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들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비와 바람 또한 태풍이 지나간다면 피해가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과일들이 발생이 되면 어떻든 포자가 비산되지 않도록 비닐이나 아니면 뭐 이런 포대에 저 피해 과일들을 다 따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잿빛무늬병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잿빛무늬병은 개화기 강우가 많고 수확기 다습한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열과나 또 외부에서 노린재, 흡즙나방, 복숭아, 순나방 등이 피해를 줬을 때 2차적인 피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제 대책은 재배적 방제로서 가지마름 증상 피해 가지나 병 등 과일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밑거름 퇴비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에 또 피해가 또 증가되기 때문에 밑거름 퇴비양을 줄이고,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지 않도록 하계전정을 통해서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한 품종에 있어서는 봉지 재배를 통해서 병이 과일에 피해를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약재 방제는 봄철 강우 다발 시에는 개화 직전 및 낙화 직후에 어떻든 동계 방제 약재나 또한 새육기, 작물 보호제 등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우 전에 예방 위주로 살포하시고, 비 온 다음에는 또 비의 강우량이나 강우 정도 상황을 보고 선택적으로 살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탄저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 2020년 7월 22일 날 우리 지역에서 수확기 때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위쪽부터 해서 아래쪽까지 거의 대부분의 과일들이 탄저병에 발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면 거의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가 이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화순군 전체 지역에, 그리고 우리 화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발병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저병에 대해서 이번 교육 때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해서 올해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탄저병에 대해서 병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잎과 가지에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열매에 발생해서 큰 피해를 주고, 처음에는 녹갈색의 수침상 병반이 생겨 나중에는 농갈색으로 되고 건조하면 약간 움푹해집니다. 병든 과일은 떨어지는 것도 있으나 대개 가지에 착성한 상태로 말라서 위축되고 미라가 되기도 합니다. 과일을 칼로 자르게 되면 V자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 경로는 월동, 과,
가지, 그리고 분생 포자, 비산, 바람, 침입 감염, 그 다음에 발병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탄저병이 많이 발생된 가온에 있어서는 겨울 전정 때 피해 가지나 이런 부분들을 파쇄를 해서 농장에 이렇게 까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균을 전체적으로 토양에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지들을 과원 밖으로 오히려 이동해서 병원균의 밀도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저병의 발생시키는 환경을 보면 병의 전염은 강우와 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4월, 6월 달에 강우량이 300에서 400mm 조건에서 다 발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4월에서 6월 우리 지역의 강우량을 계산해 보니까 370mm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딱 부합하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에 있으면서 7, 8월 달 긴 장마가 되다 보니까 이게 탄저병이 전체적으로 크게 확산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자 비산은 6월 중순부터 최대에 이르러서 과일 당도가 9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 조생종은 그 다음에 7월 중순에서 8월 중만생종 이렇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성숙과일은 하루나 이틀 정도 이게 비가 오거나 계속 습도가 높은 상태가 되면 감염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병원균의 최적 온도는 25에서 26도가 됩니다. 감염에 필요한 소요 시간은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퍼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60시간까지 연면 수분이 존재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계속되면 병이 확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처뿐 아니라 부착기를 형성해서 직접 침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태풍이 꼭 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비가 계속 오는 경우에도 계속 번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복숭아 과일은 항상 탄저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균은 월동 후에 다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균의 월동초가 미라된 과실 그리고 죽은 목질부, 궤양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거해서 과원 밖으로 없애주는 게 밀도를 낮추는 데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방제 대책 나와 있습니다만은 병에 걸린 과일을 제거하고 포장을 배수가 잘 되게 하고 질소질 비료를 적정 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동기 때는 석회 유황합제, 석회 보르덱을 살포를 하고 세균기 때는 탄저병 조용약제를 작용 기작별로 바꿔 가시면서 살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파라핀계 전착제나 고착제 이런 부분들을 혼용해서 살포하시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과수원 주변에 아카시아나 호도나무가 있다면 이 잎은 탄저병이 어떻든 기조식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생포자가 다량 형성돼서 복숭아 과일의 피해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숭아 가원 바로 옆에는 이런 아카시아나 호두나무가 없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과수원 내부에 고추를 심는 분도 있는데 고추를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탄저병의 병반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진전됐을 경우에는 저렇게 원형 반점을 크게 형성을 하면서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 아래쪽의 과일은 초기 병의 증상으로 약간 갈색을 띠면서 점처럼 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갈색 반점들이 커지게 되면서 오른쪽 하단의 과일처럼 원형 육문 형태를 띠고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 과일을 보시면 현장에서 7월 22일경에 이게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든 병반이 전체적으로 과일에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농가는 무봉지 재배 농가인데 어떻든 무봉지 재배에서도 피해가 클 수 있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 봉지 재배한 농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작은 봉지를 씌우게 되면 수확기 때 봉지가 찢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봉지를 씌웠어도
크게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봉지를 씌우나 씌우지 않으나 이 병은 동일하게 많이 발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곡뿐만 아니라 농주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탄저병이 많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 병해 방제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복숭아 탄저병을 이야기하면서 왜 고추 탄저병 사진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중요한 것은 고추의 탄저병의 주요 병원균인 이 병원균 아쿠타툼이라는 병원균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복숭아하고 동일한 병원균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숭아 가원에 고추를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가 고추의 이 탄저병원균이 복숭아에 또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탄저병도 많이 보셨지만 동일하게 약간 원형 용문 형태를 띠고 움푹 들어가게 되어 있죠. 고추 같은 경우는 피해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뽑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무나 배추를 가을에 심는데 복숭아는 고추처럼 이렇게 뽑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숭아에 있어서는 이 탄저병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미리 예방적 방제부터 치료적 방제까지 그리고 적용약제 선택 모든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탄저병의 주 감염시 고추를 예를 들면 고추에 있어서는 보통 5월 하순까지는 발병이 되지 않다가 6월 상순부터 병균이 이제 전이가 돼서 실적으로 과일에는 6월 중순이면 나타납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게 조사한 자료인데 실적으로 저희 지역도 현장에서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로 들어서 복숭아의 탄저병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6월 중순에 과일에 이렇게 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6월 상순부터는 예방적 방제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6월 말부터 7월달 그리고 8월달 장마나 태풍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탄저병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치료제를 통해서 밀도를 줄이고 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